아나운서 소개하고 아재가 분석하는 아이템. 와 안녕하세요. 작가님. 작가님 박수 안 치세요? 오늘은 특별 출연 작가님 목소리 출연하실 예정입니다. 네, 네, 네. 오늘 네. 주제 들어가기 전에 네네. 사실 빅 이슈기는 하죠. 네. 그런데 너무 조용해서 한번 네네. 언급하고 넘어가고 싶거든요. 네네. 한중수교 30주년입니다. 네네. 맞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가 이 중국으로 인해서 굉장히 무역수지 흑자를 내왔는데 네네. 요즘은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죠. 네네. 그래서 좀 그런지 딱히 별다른 이야기도 없고 좀 조용하고 어떻게 보면 큰 일인 건 맞잖아요. 그렇죠. 네, 네. 어떻게 보세요? 우리나라 무역의 4분의 1을 담당하고 있죠. 네. 중국이 4분의 1을 담당하고 있고 우리 반도체 수출의 63%. 네. 한 중국만 하면 40%인데 홍콩까지 포함하면 네. 63% 정도 되니까 네, 아주 중요한 그죠? 그러니까요. 네, 우리 굉장히 중요한 무역 파트너, 고객님이셨는데. 고객님이신데 지금 뭐 미중 패권 전쟁 때문에 불편하죠. 우리는 미국 그쵸. 쪽에 붙은 모양새이기 때문에 음. 불편한 건데 어떻게 보면 30주년인데 이렇게 조용한 게 이제는 중국의 특수는 끝났는가 보다. 중국 특수가 끝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고요. 네. 실제로 이제 중국을 통해서 이제 벌어들이던 이제 무역 수지가 정말 많을 때는 한 2010년 중반, 초중반, 13년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한 600억 달러까지 갔어요. 네, 연간을 벌어들이는데. 네. 그게 요즘에는 한 200억 달러 때까지 수준 와서 이게 한 지난 4, 5년 동안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월 단위로 적자가 나는 거죠. 적자가 난 이유는 뭐 자명하죠. 중국의 경제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네. 얼마 전에 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보고서 하나를 냈는데요. 네. 2000년도에 중국에 가장 많이 수출하던 게 뭐였냐면 뭐 목재, 신발 이런 걸 제일 많이 목재 신발. 네, 목재하고 신발 같은 것들 많이 그랬었구나. 그렇죠. 네. 그때는 뭐 중국이 아무것도 네. 없으니까 네. 그냥 이제 목재하고 신발 이런 거 이제 우리가 수출했고요. 대중 무역 수출이 185억 달러. 그때 당시 우리나라 무역의 10.7%를 차지했었고 작년 기준으로 중국이 1,629억 달러. 그리고 9배가 증가했죠. 네. 그리고 수출 비중은 25%. 뭐 아시다시피 지금 제일 많이 수출하는 거는 정밀기기, 정밀화학, 반도체, 석유화학 같은 뭐 이런 것들인데 뭐 정밀기기라 그러면 반도체 장비죠. 네. 그리고 네. 뭐 화학은 반도체 소재 이런 것들이고요. 이제 중국하고 장사해서 이제 남겨 먹는 게 이제 쉽지 않다. 그러면 왜 대중 무역 적자가 점점 이렇게 되고 있냐라고 그러니까요. 보면 일단은 반도체 수출이 잘 안 되니까 그런 영향이 있죠. 왜냐하면 이제 중국이 2분기에 상하이 락다운 했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락다운 했으니까 뭐 생산을 많이 안 하니까 완제품 생산이 없으니까 반도체 수출이 줄었겠죠. 당연히 네. 이제 그게 영향이 크고 한편으로 좀 이제 보면서 불편한 느낌이 들었는데 어떤 거요? 일단 중국에서 수입하는 첨단 케미칼들이 많이 늘었어요. 첨단 케미칼들이 왜 늘었냐? 왜요? 2차 전지 때문에요. 우리나라 2차 전지에 어떤 양극재를 생산하려면 핵심적인 게 뭐 니켈, 코발트, 망간 뭐 이런 것들 네네네. 그죠? 이제 전구체를 수입해 와서 이걸 배합해서 양극재를 만드는데 전구체 90% 가까이를 이제 중국에서 가져오다 보니까 이게 그럼 2차 전지 산업이 커질수록 점점 더 심화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중국 통해서 돈 버는 게 쉽지 않아지겠다라는 걱정이 들고 있습니다. 중국을 통해서 돈을 벌어왔는데 네. 이제 중국에다가 돈을 벌어다 주는 그럴 수도 약간 있죠. 네. 그런 상황이. 요즘에 뉴스 보면 이제 한중 수교 30주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나오는 뉴스 꼭지가 뭐예요? MZ 세대들은 왜 서로 싫어하는가? MZ 세대 아니에요? 네, 제가 MZ인데 중국 좋아해요? 근데 싫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세대는. 중국 젊은이들도 이제 한국에 대한 혐한 감정이 굉장히 심한 상황이고요. 서로. 네네, 서로 싫어하는 거죠. 일본보다 싫어하니까 이야기 나왔죠.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또 이 녹화일 기준 오늘 네네. 금통위에서 25bp 베이비 스텝 금리 인상을 하게 네네. 됐죠. 네. 또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자이언트 스텝을 하게 된다면 네. 금리가 쫓아가야 할 텐데 네. 걱정되는 이 환율 네네.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게 뭐 빅스텝을 혹시나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이제 경제 펀더멘털이 빅스텝을 하기엔 너무 부담스럽고요. 그렇죠. 어쩔 네. 수가 없죠.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심각하죠. 네. 1860조. 1860조의 가계부채 중에서 77%가 주택담보대출. 네. 지금 난리 났어요. 네, 이 이제 주택담보대출 그렇죠. 받으신 분들. 그렇죠. 이제 금리가 오르면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바짝 긴장이 돼요. 소비가 줄을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미국은 사실은 자이언트 스텝을 해도 경기가 괜찮아요. 네.
이제 이번에 베이비 스텝을 하면서 한중간 금리가 똑같아졌거든요. 네. 원래 통상적으로 우리가 한 1% 정도는 이렇게 버퍼를 가져가야 되는 게 정상적인 상황인데 이제 똑같아졌는데 이제 미국이 또 이번 주말에 잭슨 홀 미팅 방송이 나가는 날은 이미 이제 결과가 나왔을 텐데 네. 아마 자이언트 스텝 하려고 하는 느낌이죠. 왜 그러면 자이언트 스텝을 할 수밖에 네, 없냐면 왜요? CPI가 이제 저번에 9.1% 찍고 8%대까지 내려오긴 했는데 구조적으로 미국의 인플레가 떨어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나라하고 미국의 CPI가 조금 다른데요. 네. 요즘 매크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하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얄팍한 지식이지만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국 CPI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게 네. 그 주택 임대료예요. 주택 임대료. 네네. 임대료를 3분의 1이 임대료고 그러면 제일 큰 비중이 일단 거주 비용이에요. 네. 진짜 뭐 실리콘밸리에서 억 단위 연봉을 받아도 정말 월세 내기가 빠듯하다라는 게 미국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유가예요. 원유. 유가. 네, 에너지 가격이고 세 번째가 식료품이에요. 식료품인데 네. 일단은 집값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임대 계약이라는 게 네. 보통 뭐 6개월이나 1년 뭐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해놓잖아요. 네. 근데 이게 벌써 올랐겠죠. 근데 그쵸? 지금 집계 되는 거는 그 전에 오르기 전에 집계 된 네. 거겠죠. 당연히 갈수록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제 오. 오른 가격이 신규로 막 반영이 될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죠? 그러면 이제 이게 미국의 임대료가 떨어지기는 힘들 거고. 그럼 이제 그나마 기대하던 게 이제 에너지 가격이 좀 떨어질 거다라고 기대를 기대를 했는데 했는데. 네,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가 감산하겠다 그러죠. 자기들 유가 떨어지니까 바로 네. 기대 와장창. 네, 그죠. 바이든이 방문했을 때 조금 눈치껏 증산하더니 왜 90불 때 오니까 짜증 나는 거죠. 사우디 입장에서는 그냥 그래서 감산한다. 왜 우리가 이렇게 인플레 시대에서 우리가 왜 피해를 봐야 되냐 하면서 이제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곡물 가격도 조금씩 이제 하향 안정화되는 것 같더니 작황이 또 안 좋다고 하네요. 안 좋고. 네, 작황이 안 좋대요. 또. 덮인데 덮치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인플레가 계속 높으면 미국 입장에서는 연준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금리를 올려서 기대 인플레를 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론 이제 9.1%가 피크는 맞는데 네. 이게 막 4, 5%를 훅 내려오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금리를 좀 이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최종 목적지가 뭐 미국 10년물 이제 장기채 보면 3.5% 정도에서 네. 대충 끝나고 이제 경기 안 좋으니까 내릴 거야.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 4%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미국이 4%면 우리는 5%까지 올려야 되는데 참. 지금 우리 경제 안 펀더멘털에서 돼요. 5%를 견딜 수 있을까? 안 돼요. 네, 이게 이제 걱정인 거죠. 그러면 계속해서 통화라는 건 그 나라의 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만 센 게 미국 펀더멘털만 제일 좋고 유럽은 엉망이고 뭐 일본도 안 좋고 우리도 안 좋고 중국도 안 좋으니까 이제 그렇죠. 달러만 초강세로 가는 건데 미국이 계속해서 돈값을 올리면 신흥국 통화들이 힘을 낼 수 있을까? 아, 라는 약해지죠. 걱정인 겁니다. 네. 아, 참 이 매크로 이야기는 들어도 머리가 아파요. 네네. 아찔해요, 그리고 정말. 기분도 나빠요. 네. 정말 이 네. 잡히지 않는 브레이크를 어쩔 네. 수 없이 계속해서 네. 또 잡을 수밖에 없는데 네. 돈 풀 때는 좋았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이제 오늘 네네. 주제로 들어가 보자면 그래도 네. 그나마 다행인 것이 이 네네. 반도체 기판 쪽입니다. 네네. 반도체 기판 쪽은 작년에도 올해 역대급 실적이 나올 것이다. 네네. 올해도 또 올해 역대급 실적이 나올 네네. 것이다. 앞으로 한동안 계속 좋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꾸준히 그렇죠.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막 관련 회사들도 투자도 엄청 늘리고 있고. 그래서 오늘은 이 반도체 기판 쪽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네, 이전 영상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핑크빛 이야기에 대해서 해주셨는데 한참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네네. 이렇게 기판주 쪽 실적이 좋은 이유가 뭘까요? 네. 일단 이제 계속해서 수급이 타이트했죠. 네. 원래 이게 PCB라는 게 있잖아요. 인쇄회로 기판이라는 게 있는데 네. 인쇄회로 기판 중에 하나의 카테고리가 반도체 기판입니다. 이제 일종의 PCB의 일종이지만 이제 반도체 패키징 할 때 쓰는 게 반도체 기판이거든요. 네. PCB 쪽은 계속해서 그동안 지지부진했었고 반도체 기판 쪽만 계속 이제 성장세가 좋았죠. 반도체 업황 그 수요가 좋으니까. 그런데 예전에 이제 PCB 업황이 안 좋을 때 힘들던 회사들이 많이 정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산업 내 구조 조정이 일어난 데다가 네. 거기다 갑자기 수요가 확 반도체 수요가 올라오니까 이제 공급은 공급이 이제 딸리고 타이트해지는. 공급이 타이트해지면서 요게 제일 먼저 플립칩 BGA라는 기판에서 제일 먼저 쇼티지가 발생했고요. 네. 이제 플립칩 BGA라는 거는 이제 CPU, GPU 같은 프로세서에 쓰는 것들이거든요. 자, 이쪽에 이제 쇼티지가 확 나니까 자, 다들 우르르르 플립칩 BGA 또 투자한다고 딱 하니까 이제 다른 쪽 기판이 공급이 부족해지는 거죠. 그래서 네. 플립칩 CSP, 칩 스케일 패키지 쪽도
공급이 타이트해지더니 메모리 기판도 공급이 타이트해지다가 네. 자 이제 메모리 기판 다음에 MLB 멀티 고다층 기판이라고 하는데 통신 장비 뭐 이런 데 쓰는 것들도 막 계속 수급이 타이트해지고 뭐 그리고 예전에 막 정말 이제 저가 경쟁하느라고 업체들이 정말 코피 터졌었는데요. 뭐 RF PCB, 네. 뭐 FPCB, HDI 이런 쪽도 계속해서 많은 업체들이 사업을 정리하다 보니까 네. 계속 가격이 좋게 유지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분기 이제 피크아웃일 거야 하고 있는데 계속 분기별로 계속 QOQ로 서프라이즈를 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오, 연쇄적으로 네. 하나 쭉쭉쭉쭉 이게 잘 되고 있는 그런 네네.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 네. 근본적인 거는 이제 산업 내 구조 조정이 일어났다라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갑자기 수요가 예상치 않은 수요들이 올라왔던 그런 것들이 이제 함께 좋아졌던 거죠. 그리고 이게 또 공급이 이렇게 부족해졌을 때 네. 투자를 막 늘리면은 나중에는 또 공급이 너무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네네. 걱정도 하기도 했는데 네네. 여전히 쇼티지예요? 맞습니다. 여전히? 이제 네. 이게 또 글로벌 공급망이 깨지면서 네. 또 영향을 미쳤는데요. 투자를 하려면 장비 발주를 낼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장비가 안 들어오는 거죠. 음. 왜 안 들어오냐? 장비를 만들 또 부품이 없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락다운이 공장들이 되니까 멈춰서? 일단은 생산 아주 기초 부품을 생산을 못했던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물동이 막히니까 막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막 항만도 못 닫히고 뭐 다 이렇게 통관도 안 되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플립치 BGA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산 장비를 많이 써야 되는데 네. 이제 일본 장비 업체들이 지금 뭐 리드 타임이 너무 길어져 가지고요. 1년 6개월 뭐 2년 이런 식으로 장비 발주되고 인도받는 시점이 그렇게 늘어지다 보니까 쇼티지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야. 물론 지금 투자를 해놨지만 2천억 3천억 투자한다고 그랬지만 그 장비 받아가지고 라인 세팅한 데는 별로 없는 거죠. 아직까지는. 그게 또 몇 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렇게 모든 게 그렇겠죠. 또 다 네네. 세팅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네네. 지금 한동안은 이 네네. 반도체 기판 쪽은 계속 좋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네네. 되네요. 또 이제 DDR5로 인해서 이 메모리 반도체 쪽도 한번 네. 세대 교체가 이루어질 예정인 거죠. 네네 어. 맞습니다. 그러면은 또 새로운 반도체 기판들이 필요할 것 같고 네네. 새로운 또 수요들이 일어날 것 같은데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일단 이제 DDR5 같은 경우는 DDR4 대비해서 칩 자체도 굉장히 복잡하고요. 또 성능도 굉장히 많이 개선됐고 칩이 고도화되면 네. 그 PCB도 고도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래서 DDR5용 이제 반도체 기판도 굉장히 이제 고부가 제품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모듈로 또 만들어야 돼요. 이제 그 메모리 카드를 또 이렇게 컴퓨터에다 꽂아야 되잖아요. 네. 이제 서버나 이런 데다 꽂아야 되니까 메모리 모듈용 기판도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뭐 TLB라는 회사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네. 이제 심텍도 전체 매출의 한 30% 정도가 모듈 PCB 쪽이거든요. 모듈 PCB. 그런 쪽도 계속 좋아지고 그런 상황인 거죠. 또 SIP, AIP 기판이 네네.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종류인가요? 요즘에 많이 이야기 나오고 있죠. 네, SIP 시스템 인 패키지라는 이제 기판이고요. AIP는 안테나 인 패키지라는 기판인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뭐 웨어러블 디바이스, 뭐 스마트폰 이런 쪽에 많이 들어가는 건데요. 이제 향후 메타버스 디바이스 이런 쪽에도 굉장히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건데 쉽게 이야기하면 그거예요. 예전에는 패키지 그러니까 반도체 기판 하나에다가 칩 하나를 실장을 해서 패키징을 했다 그러면 이제는 반도체 기판 하나에다가 이종 칩을 여러 개를 해서 패키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워치 같은 데다가 일일이 하면 이게 공간이 너무 부족하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큰 판때기에다가 여러 가지 칩들을 이제 함께 실장해서 쓰는 거고요. 이게 우리나라가 제일 잘합니다. 삼성전기하고 LG이노텍이 세계 1, 2등 정도 하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이런 쪽 수요를 굉장히 많이 충족시켜 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나라가 이쪽을 리딩하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리딩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 앞으로 반도체 기판 사이클은 어떻게 될지, 네네. 이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랑 좀 비슷하게 움직이는지, 네네. 아니면 좀 별도로 움직임이 있을지 네. 어떻게 보세요? 이제 반도체 사이클이라 그러면 이제 우리 보통 반도체 가격을 가지고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네. 이제 보통 P가 있고 Q가 있잖아요. 이제 P는 가격이고 Q는 이제 수량인데 보통 반도체 기판은 수량 따라서 많이 가죠. 수량 따라서. 반도체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제 반도체 기판 수요는 꾸준한 거고요. 그쵸. 이제 물론 이제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면 반도체 기판에 대한 어떤 가격이나 압박도 오기 때문에 뭐 완전히 별개의 내용이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반도체가 생산량에 따라서 이제 같이 필요한 수요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지금 뭐 가격 인하를 할 수 있을 만큼 공급자가 많은 상황이 아니거든요. 지금은 공급을 하는 업체가 좀 거래할 때 우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을 옛날처럼 막 심하게 깎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지금 당장 그 신규 칩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예를 들면 이제 3나노, 4나노 쪽 이제 AP 뭐 이런 쪽이 이제 점점 더 이제 생산이 비중이 확대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애플 M1, M2 같은 경우는 플립칩 BGA를 써요. 네. 이제 패키징 할 때. 그러면 그쪽 수요도 계속 좋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DDR5, 인텔의 사파이어 래피즈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DDR5도 이제 새로운 기판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 과거의 기판에 비해서 새로운 기판들이 많이 만들 때는 이런 측면이 있어요. 예전에는 8층짜리 기판을 썼어요. 네. 8층짜리 기판을 썼는데 새로 나오는 칩은 12층짜리 기판을 써야 돼요. 네. 그러면 캐파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죠. 오. 그렇죠. 왜냐하면 반도체 기판이라는 거는 여러 층, 다층을 가지고 이제 기판하는 건데 층수가 많아지다 보면 기존 캐파보다 줄어드는 거죠. 이런 효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빨리 투자를 많이 해줘야 되는데 지금 투자를 막 해도 못하니까. 장비가 빨리 안 들어오는 네. 상황이고 이런 문제들이 있죠. 쉽게 이야기하면 또 플립칩 BGA 같은 경우는 ABF라는 이제 핵심 소재 절연체가 있는데요. 아지노모토 빌더 필름이라는 이제 소재가 SRG 플립칩 BGA를 만들 수 있는데 예전에 한번 제가 조미료 회사가 이게 어떻게 이게 맞아요. 조미료 그렇죠. 회사가 아지노모토라는 조미료 회사가 네. 이걸 독점을 왜 하고 있는지 네, 이제 네, 설명한 네. 적이 있는데 일본 회사들이 이렇게 캐파를 빨리빨리 공격적으로 안 늘려요. 굉장히 보수적인 애들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딱 병목이 있으니까 이게 공급을 막 늘리기가 쉽지 않은 거죠. 지난 영상에서는 네. 이 반도체 사이클이 이제 하반기 때는 우리가 네. 좀 바짝 준비를 해야 한다. 약간 그런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그렇죠. 이 기판 쪽은 네. 조금 되게 안심이 되는? 네네. 맞습니다. 그냥 앞으로 쭉쭉쭉쭉 이 공급은 한 번에 확 늘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약간 이쪽은 계속해서 좀 안심하면서 안정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주가 흐름은 네. 약간 주가는 반대로 가기 때문에 반대로 가는 그런 경향이 투자는 좀 투자는 없잖아 좀 있지만 유의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업황 자체는 그렇죠. 좀 긍정적으로 쭉 봐도 되지 맞습니다.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좀 관심을 가져봐야 할 관련 기업들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네, 뭐 대덕전자, 심텍, 해성 DS, TLB, 뭐 이수 페타시스 뭐 이런 회사들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럼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최대 실적 너무 회사는 일을 잘하고 있어요. 네네, 맞습니다. 또 앞으로도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메모리 기판이 이제 주력인 회사고요. 네. 이제 메모리 기판뿐만 아니라 이제 카메라 모듈에 들어가는 RF PCB 뭐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신규 사업으로 이제 플립칩 BGA 쪽으로 뛰어들었어요. 거기까지? 네, 다행히 이 회사는 이쪽이 아주 호황이 오기 전에 좀 투자해놨던 것들이 있어서 네. 그 일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장비 인도를 받아가지고 이제 일부 생산을 하고 네네네. 있는데 그 뒤에 투자했던 것들은 이제 장비 인도를 못 받아가지고 공급이 빨리빨리 못 늘어가는 측면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좋아요. 그리고 RF PCB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규모를 줄이고 있고요. 네. 지금 메모리 기판 쪽에 집중하고 있고 플립칩 BGA 쪽이 플립칩까지. 이제 신규로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자회사 TLB, TLB 같은 TLB 까지. 경우는 예전에 이제 주기판이라고 하죠. HDI 쪽 모듈 PCB를 하는 회사인데 이제 이게 그냥 분사를 시켰죠. 네. 그럼 TLB도 마찬가지로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네, 똑같이? TLB는 모듈 PCB, 그러니까 네. 반도체 기판이 좋으면 모듈 PCB도 같이 좋아지는 거죠. 음. 네, 그렇게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리고 해성 DS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패키지 기판과 차량용 리드 프레임까지 이제 하고 있죠. 네네. 그런데 좀 리드 프레임 매출이 오히려 더 커요. 네네. 60% 정도. 네네. 앞으로 해성 DS는 어떨까요? 차량용 반도체가 공급이 부족해서 계속 차를 못 만드는 상황이 네. 벌어졌었잖아요. 그게 MCU라고 해서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이라고 하는 거였는데 차량용 반도체는 보통 리드 프레임을 가지고 패키징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자동차 같은 경우는 환경 자체가 가혹하죠. 예를 들면 뭐 알래스카에서도 달려야 되고 그죠? 사막에서도 달려야 되고 온도 차가 엄청 크고 그리고 자동차도 계속 진동이 있죠. 내진동이 있다 보니까 이게 내구성이 조금 그렇죠. 반도체가 이렇게 되겠네요. 붙어 있다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품질에 대한 것들이 까다로운데 대신에 이제 아주 고성능의 반도체를 쓰기는 힘들죠. 그래서 예전에는 리드 프레임을 쓰다가 네. 몇십 년 전에는 리드 프레임을 쓰다가 지금은 플라스틱 기판 쪽으로 이제 대부분 반도체 기판을 많이 쓰는 상황인데 차량용 반도체는 아직 리드 프레임을 대부분 쓰고 있고 이런 것들을 세계 차량용 반도체 쪽 업체에다가 많이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예를 들면 뭐 인피니언이라든지 ST 마이크로 같은 회사들한테 대부분 공급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그 칩 어떻게 보면 파운드리 공급 부족이 좀 풀렸어요. 네. 그래서 지금 자동차 반도체가 좀 풀리면서 자동차 생산이 좀 잘 되고 있는데 자, 그 말인즉슨 앞으로 Q가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리드 프레임 쪽은 수요가 계속 좋을 수밖에 없고, 네. 그리고 이제 이 회사가 이제 매출의 30% 정도를 차지하는 게 이제 플라스틱 기판, 메모리 기판인데요. 그런 쪽도 뭐 DDR5나 이런 것들 업황 영향을 받기 때문에 뭐 나쁠 게 없다. 네, 보고 있죠. 불격다. 네.
근데 주가는 이제 다르다. 주가는 네. 일단은 다르다. 네. 그래서 해성기스가 그 자율주행차 수급 수주로도 뽑히더라고요. 네네. 그런 게 있죠. 예, 우리 기존의 내연기관차에는 자동차용 반도체가 한 200개 정도가 써요. 200개에서 300개 정도 쓰는데 전기차에는 1000개가 쓰입니다. 미니멈. 네. 1000개가 쓰입니다. 자동차 한 대, 그러니까 내연기관차 10대 만들 거를 전기차 한 대다 다 써야 돼요. 그런데 앞으로 전기차 계속 늘죠. 그죠? 그렇죠. 내연기관차 줄고. 그러면 자동차 시장이 그냥 스테이블하게 뭐 연간 뭐 8천만 대, 뭐 9천만 대라고 해도 자동차용 반도체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거기에 맞게 리드 프레임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율주행차가 될수록 차량용 반도체를 더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고도화되면 지금은 1000개 쓰는데 나중에 2000개 써야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이제 관련 심택의 경우에는 플립칩 BGA를 아직 안 하고 있어요. 왜 안 하고 있을지 네네. 그리고 앞으로는 그럼 할 계획 뭐 이런 건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예, 일단 뭐 공식적으로는 플립칩 BGA 쪽 진출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대부분 메모리 기판 쪽에 편중이 돼 있고요. 그런데 이제 메모리 기판에도 이제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DDR4, 그죠? DDR5 이런 이제 D램이 있고, 네. 그리고 그래픽용 DDR이 또 있어요. GDDR이라는 거. 네. 지금은 GDDR은 6예요. 네. DDR은 이제 5가 바뀌고 있지만 GDDR은 6인데 GDDR6용 이제 기판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플립칩 CSP라 그러죠. 이제 AP 패키징 할 때 쓰는 이제 그 기판 쪽도 하는데, 요거는 이제 SSD 이제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버 컨트롤러 IC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런 쪽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뭐 이런 쪽으로 열심히 해도 충분히 이익을 많이 낼 수 있기 때문에 올해 미니멈 4천억은 벌 것 같아요. 미니멈 4천억. 근데 지금 현재 시총이 한 1조 2천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네, PR이 굉장히 쌉니다. 싼데 네. 주가는 모르겠다. 주가는 모르겠다. 네. 그리고 이수페타시스 네. 여기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이뤘는데 실적도 계속해서 좋고 있어요. 네네. 그리고 앞으로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 이 회사가 하는 아이템 자체가 굉장히 하이엔드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뭐 요즘에 하이엔드 한다고 돈 많이 버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꼭 그렇지만은 않죠. 플립칩 BGA 수요가 쇼티지가 나니까 이제 메모리 기판 쪽으로 영향이 오고, 뭐 플립칩 CSP 같은 데도 영향이 오고, 이게 HDI 쪽도 영향이 오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예전에는 정말 이거 골칫덩이 사업이었는데 MLB 고다층 기판이라고 해서 통신 장비에 쓰는 이제 PCB가 가격이 좋아져 가지고 계속해서 호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의외에 또 생각지 못했던 부분에서 맞습니다. 호실적을 또 내고 있는 상황인 그렇죠. 거네요. 네, 그래서 요거하고 좀 이제 약간 여담으로 이야기하면 아비코전자라는 수동 소자 업체가 있는데, 아비코전자의 전체 매출의 50% 이상이 이제 자회사 아비코테크 쪽인데, 아비코테크도 MLB 쪽하고 뭐 이런 전장용 기판 쪽 많이 하거든요. 네. 같이 수혜를 같이 본다고 또 수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반도체 기판 쪽 살펴봤는데 이전 영상이랑 조금 많이 대비가 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반도체 쪽은 많이들 지금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기판 쪽은 계속해서 좋게 봐도 되는 그런 상황인데 주가는 또 왜 이럴까? 그렇죠. 이제 꼭지 찍었다. 꼭지 실적을 찍었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시장에서는. 시장에서는 그렇게 보는데 그런데 사실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꼭 그렇지만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게 꼭지 찍었다라는 말이 올 초부터 계속 나왔는데 계속 서프라이즈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뭐지?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언젠가는 그 흐름을 찾아갈까요? 계속 빠지다 보면 언젠가는 맞겠죠. 주가는 언젠가는 맞겠죠. 그래서 참 억울한 영역이에요. 억울한 섹터예요. 억울한 섹터? 네, 억울한 섹터죠. 네. 그래도 어쨌든간 조금 희망을 많이 가져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쪽 투자하시는 분들 앞으로도 꾸준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섹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남겨주시고요. 투자에 대한 판단 본인에게 있으면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